자, 그럼 이번에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금융소비자보호법, 더 줄여서 금소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021년 이후에 이제 발효된 이후에 그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의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많이 넘어왔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소위 6대 판매 원칙이라고 하는 어떤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부당권유 금지뿐만 아니라 또 어떤 우리 금융 분쟁에 관한 그죠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이런 부분들도 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보호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시험에도 출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 잘 정리해 두셔서 시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볍게 총칙부터 한번 보면 자,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 판매업 및 금융상품 자문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 그리고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그리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 및 분쟁 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내용들을 배우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으로 6대 판매 원칙이라고 하는 그 적합성의 원칙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들 이제 뒤에서 잘 살펴보면 되니까요.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에서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어들은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금융상품 판매업과 금융상품 자문업으로 구분하고요. 우리가 이제 업을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과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거죠. 상품을. 다음에 그 직접 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 대리 중개하는 업자 두 개로 이제 구분한다라는 거죠. 직접 판매업자와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 구분하겠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문업은 말 그대로 이 상품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거죠. 그죠? 우리 자문 컨설팅, 그죠? 그래서 뭐 시황이 이렇고 뭐 이러니까 뭐 이런 주식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문업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 발행되는 간행물이라든지 출판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자문을 하는 것들은 이 금융상품 자문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판매와 관련된 업자는 금융상품 판매업 그리고 자문업 그리고 판매업은 직접 판매업과 판매 대리 중개업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에서 금융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여기는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은행, 그리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이게 은행이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증권회사들, 그죠? 그다음에 신탁업자, 그다음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종금사. 여기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이제 좀 달라진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보험회사 그죠? 보험회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이런 회사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금융회사라고 하면 이 아이들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 아이들을 모두 아우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등이라고 하면 등에는 이제 금융회사는 이제 금융회사고 그죠? 이 아이들이고 이 등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투자권유 대행인 우리 펀드나 뭐 이제 증권 투자권유 대행인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 이분들이 또 투자권유 대행하고 있다 그죠?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그다음에 보험 중개사. 다음 보험은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맺고 보험을 판매하는 업이다 그죠? 그래서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그다음에 겸용 여신업자 및 모집인. 요거 이제 대출과 관련된 대출 모집인이다. 그죠? 겸용 여신업자 및 모집인. 요런 사람들까지 해당된다. 즉, 이 법에서는 이제 이런 분야들까지, 이런 회사들까지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규제 안에 넣어두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가볍게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비자.
역시 우리가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도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전문 투자자는 절대적, 상대적, 자발적 이렇게 구분했었다, 그죠? 마찬가지 전문 금융 소비자와 일반 금융 소비자로 구분하고, 전문 금융 소비자는 금융 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 소비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국가, 한국은행,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 이제 방금 봤던 금융회사들, 다음에 주권 상장법인. 근데 상장법인은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일단 서면 통지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일반 투자자로 보겠다는 거죠. 장외. 이거는 자본시장법 내용과 동일한 거다, 그죠? 그 외에는 다 일반 금융 소비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제 요 정도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등의 업종 구분인데, 우리가 결국 이제 금융회사 업종은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그죠? 이제 판매업은 직접 판매업과 판매대리 중개업, 그리고 자문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보면 금융회사를 이렇게 이제 끼워 맞춰보자는 거죠. 그러면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또는 판매대리 중개업자가 둘 다 이제 되는 경우는 이제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종금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겸용여신업자는 둘 중 아무거나 가능하고,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만 가능한 건 일임업자는 직접 판매업자에 해당되고, 다음에 판매대리 중개업자에 해당되는 자는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그죠? 다음에 이제 모집인, 아까 이렇게가 이제 판매대리 중개업자에만 해당되고, 그죠? 다음에 자문업자는 투자 자문업자가 금융상품 자문업자에 해당된다. 이거 업종 구분도 좀 하실 수 있으셔야겠어요. 근데 뭐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요 아이들 잘 보면 나머지 이제 큰 아이들은 다 뭐 누구 마음이다 읽어다,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융상품의 유형을 또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상품의 유형을. 그래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만약에 중복되면 그 각각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뭐냐? 첫 번째, 예금성 상품입니다. 예금성 상품. 그래서 요 별표 가에 따른 예금 등이 예금성 상품이래요. 그래서 이 법에서 금융상품은 다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에 보면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다음에 아니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그래서 금융상품이라 하면 이 법에서 금융상품은 예금 및 대출, 아니면은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 즉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 다음에 할부금융, 그죠? 할부 판매와 할부금융, 요렇게 4가지가 이 법에서 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말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금성 상품이라고 하면 금융상품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예금 같은 것들이죠. 예금성 상품. 가에 따르는 예금. 그러니까 은행에서 또는 상호저축은행에서 파는 예금이라는 이야기고, 대출성 상품은 역시 이제 가에 따른 대출, 아니면 이제 여기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이게 이제 대출성 상품이다. 다음에 투자성 상품, 나에 따른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고, 보장성 상품은 보험 상품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예금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고, 이 녀석들은 다음 각기 상품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상품별로,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숙지를 해두셔야겠다, 그죠? 기본적으로. 자, 그럼 다음 이제 제 5조입니다.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 제 6조 제 5항 제 1호, 그게 뭐냐면 곧 이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그래서 이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또 봐두시면 되겠고, 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법이 기본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혹시나 뭐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다른 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또 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 내용 아니고. 자,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책무입니다. 물론 이제 이 권리, 여러 가지 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책무들이 있겠죠. 근데 그 세부 내용까지 시험에 낸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거의 틀리라고 내는 문제 같고 거의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 건 일단 금융 소비자들은 권리도 있고 책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시면 국가와 이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경우에는 책무만 있겠죠. 의무만 지켜야 될 의무. 그래서 뭐 소비자를 보호하고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럼 국가는 그런 업자들을 잘 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자라는 그런 책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세부 내용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런 이제 만약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금융소비자 역시 마찬가지 책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무슨 의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는 자기 투자 책임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책임의 원칙. 그래서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그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도 본인의 이제 의무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좀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주식 투자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그죠? 그래서 자기 투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들 많다고, 그죠?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본인들 그래서 이런 어떤 설명 들을 수 있고, 설명서를 받을 수 있고, 뭔가를 요청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권리들. 그래서 소비자는 권리와 책무가 있다라는 거. 사무실 책무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 정도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 사항입니다. 이 아무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제 먼저 14조가 신의성실 의무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판매업자 등이라고 하면 이제 판매업자와 자문업자 이제 모두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 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 고객에게. 그죠? 우리 신임관계이기 때문에 믿고 맡겼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충실 의무,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잘해야 된다. 열심히 잘해야 된다. 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판매업 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해상충 이런 것들 하면. 자, 그럼 이제 17조 이제 적합성의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거의 우리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뭐 부당권유 금지 등등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6대 판매 원칙은 시험에 거의 뭐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잘 숙지해 두셔야겠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에 있을 때보다 뭔가 좀 더 세분화되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고, 큰 원칙은 똑같아요. 큰 원칙은 뭡니까? 소비자가 왔을 때, 그러니까 투자자가 왔을 때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구분하고, 그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라면 KYCR에서 거기에 적합한 투자 권유를 해라라는 게 적합성의 원칙.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파생 상품 등의 경우에는 고객의 투자 권유 없이 판매하려고 할 때에도, 그러니까 고객이 자진 청약 하더라도 하고 싶다고 와서 그죠? 하더라도 이제 KYCR하고 거기에 적정한 판매를 하라라는 게 적정성의 원칙. 그리고 이제 상품을 이제 투자 권유할 때 중요한 사항들 그런 것들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라. 이게 설명의 의무. 그리고 이제 부당 권유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죠. 거짓을 알린다든지 그죠? 뭐 하여튼 불안전 판매와 관련된 그런 것들 하지 마라라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더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똑같죠. 그래서 고객이 오면 일반 금융 소비자인지 전문 금융 소비자인지 구분하자. 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이런 것들은 다 누구하고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일반 금융 소비자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 금융 소비자라고 한다면 KYC야, Know Your Customer Rule, 고객 숙지 의무를 하자라는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아래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좀 우리 살펴보면 보장성 상품이라면 이제 나이, 연령, 재산 상황, 그다음에 계약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시험이 이제 투자와 관련된 시험이니까 이건 좀 잘 체크해 두셔야겠죠, 그죠? 또 투자성 상품 그리고 수익률 변동에 있는 예금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 처분 목적, 그러니까 투자 목적인 거죠, 그죠? 취득 처분 목적, 투자 목적. 그다음에 그 투자 경험, 재산 상황. 옛날에 이제 자본시장법하고 똑같다, 그죠? 재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에는 추가적으로 뭐까지 파악해라?
이제 일반 금융 소비자의 연령, 나이, 그죠? 나이와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기대 이익 및 기대 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이 사람이 원금 손실 났을 때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파악하라라는 거죠. 대통령령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다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죠?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대출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재산 상황 및 신용 및 변제 계획을 파악해라.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는 마찬가지로 나이, 그다음에 계약 체결의 목적. 근데 이거는 대출만 해당됩니다. 대출만 해당돼서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라라는 거죠. 이런 걸 파악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파악해야 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투자성 상품 그리고 대출성 상품 요 두 개 정도는 그리고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정도는 좀 숙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숙지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참고해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 권유는 금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적합하지 아니하다. 즉 투자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감수 능력이 적정한 수준이어야 되고 대출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환 능력이 적정한 수준이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KYCR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KYCR은 일단 면담이라든지 그죠? 어떤 실시간 대화의 방법, 그죠?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파악한다, 그죠? 그리고 파악한 내용은 고객에게 지체 없이 알려서 그죠? 맞는지 확인받는다, 그죠? 서명 등의 방법에서 서명, 기명 날인, 녹취 같은 방법으로 확인받아서 유지 관리하고 그 이제 내용들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죠? 그게 이제 KYCR이죠. 그렇게 하면 적합성의 원칙 다 살펴본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정성의 원칙도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성의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에 대해서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파생 상품 등의 경우에 그죠? 뭐 이렇듯이 그죠? 그런 이제 더 난이도가 있는 그 상품들 경우에서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투자 권유 없이 그냥 판매만 하려고 할 때에도 그죠? KYCR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KYCR 해라. 그래서 그 상품이 뭐냐?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변액보험이고, 그죠? 투자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 아니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상환 의무가 감면되는 사채. 그래서 우리가 뭐 전환사채라든지 CB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 그죠? 다음에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고난도 투자 이름 계약, 고난도 금전 신탁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된다. 적정성의 원칙 해야 된다는 거죠. 대출성 상품은 주택 담보 대출 그리고 증권 등 담보로 계약 체결하는 상품 이런 것들이 적정성의 원칙을 해야 되는 상품들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더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파악한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줘라. 그래서 그 알린 내용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둬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분쟁 발생했을 때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객님이 이거 니한테 안 맞는데 그래도 고객이 나는 할 거야. 그러면 안 맞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하고 이제 판매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만 하면 된다. 이런 틀린 표현이거든요.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투자 권유할 때 아니면 일반 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했을 때 또 오히려 그럴 때 법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 근데 만약에 일반 금융 소비자가 특정 사항만을 요청했으면 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번에 따른 설명서를 이제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게 끝이다라는 거죠. 요걸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기존과 동일한 계약이라든지 기본 계약에 따른 계속적 반복적 거래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서를 또 추가로 안 줘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투자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 근데 투자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품의 내용 중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투자에 따르는 위험,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에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 등급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대출이라면은 뭐 금리 그리고 이제 변동 여부 우리 뭐 변동금리 이런 거는 그죠? 그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하는지 여부 그리고 언제까지 부과하는지 기간 그다음에 뭐 수수료율 이런 대출성 상품의 내용
그다음에 상환 방법에 따른 상환 금액, 이자율 시기, 그다음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자, 이렇게 설명 의무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대출성 상품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서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거 해줄 테니까 우리 꺾기라고 하죠, 소위, 그죠? 대출해 줄 테니까 뭐 요거 보험 하나 가입해라든지, 그죠? 뭐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 그다음에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야, 이거 원래 대출 안 되는 거야. 해줄 거니까 대신 수수료 조금 내놔.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대출성 상품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대출 상환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예? 그래서 이게 이자가 더 많이 나오니까 고객님 일시 상환은 안 됩니다. 만기 일시 상환은 안 되고 우리 이제 원리금 그냥 균등 부분당 상환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 어떤 명목이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물론 대출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입니다. 어떤 명목이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안 된다라는 것. 다음에 연계 제휴 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뭐 예외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거를 준다든지, 그죠? 다음에 휴업, 파산, 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 제휴 서비스는 원래 하는 대로 줘야 된다. 부당하게 축소하면 안 된다. 그 외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또 다 알아서 대통령령이나 세부에서 정하겠죠. 어쨌든 법에서는 저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권유 행위 금지 21조로 여기서 정하고 있죠. 예.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는 행위. 다음에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그러니까 비교가 금지되는 게 아니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근거 없이 비교하는 게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장성 상품, 어떤 보험에서의 어떤 보장성, 그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 그런 분들 있죠. 보험 설계사분이 자기 실적을 위해서 고객은 분명히 나는 예전에 뭐 여기가 아팠던 적이 있다라고 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나중에 고지하면 되고, 아니면 말 안 하면 모르니까 내부에 그냥 그거 고지하지 말고 그냥 계약 넣읍시다. 이런 것들 옛날에 많았죠, 그죠? 이런 거 안 되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비슷한 이야기다, 그죠? 이런 것들 안 된다. 그 다음에 투자성 상품의 경우, 불초청 권유 금지. 알죠, 이거? 그 고객이 원하지 않았는데 실시간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원래는 뭐였어요? 이제, 증권가 장내 파생 상품은 제외다, 그죠? 장외 파생 상품에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그죠? 그리고 재권유 금지. 고객이 싫다고 했는데 또 권유하지 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이제 준수사항입니다. 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 그리고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의 경우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판매 대리 중개업자도 판매 대리 중개업자는 그냥 판매 대리 중개만 하고 직접 판매업자가 광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광고에서는 안 된다. 자,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이건 뭐 똑같습니다. 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 제가 똑같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기존의 자본시장법 내용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그리고 보장성 상품,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거죠.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계약 체결 시 인수 거부 또는 보험료 등이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기존 고객에게 알려줘야죠. 그죠? 그리고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내용. 그리고 만기 시 지급금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의 경우 해당 예시된 만기 지급금 등이 역시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내용. 만약에 대출성 상품이라면 대출 조건, 이런 것들이 광고에 필수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굳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TV에 광고 같은 거 보시면, 케이블의 광고 같은 거 보시면 보험상품 광고할 때 또는 어떤 금융상품 같은 거 광고할 때, 회사 광고할 때 뭔가 쭉 나온다 그죠. 그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다 그죠. 근데 보다 더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런 이제 다라든지 또는 뭐 마라든지 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 거죠. 항목들이. 그리고 이제 광고 시 금지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장성 상품은 보장 한도, 면책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광고에.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죠? 뭐 다 보장해 줍니다. 사실 이거는 뻥이잖아요. 묻고 따지잖아요. 그죠? 뭐 막상 보험금 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거는 약관에 이게 아닙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뒤통수 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고액 보장 강조 등 보장 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우리는 그냥 죽으면 10억 나갑니다. 진짜 10억 나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가입하려고 하죠. 10억. 근데 보니까 뭐 항공기에서 네가 뛰어내렸을 때 10억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억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하여튼 허위 광고다 그죠? 그래서 기흥디은 그다음에 보험료를 1단위로 표시하는 등 보험료 등의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달에 사실 30만 원 이러면 비싸잖아요. 하루에 10,000원 여러분들 하루에 10,000원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이렇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커피 한 잔만 아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투자성 상품은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안 되잖아요. 그죠? 투자성 상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다음에 운용 실적이 좋은 기간 만에 수익 등을 표기하는 행위 안 되죠. 그다음에 예금, 이자율의 범위, 이자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명확하게 1%면 1%, 2%면 2%인 거지, 그죠? 그다음에 운용 실적이 좋은 기간 만에 역시 수익률을 표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대출성 상품, 이자율의 범위, 이자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대출 이자를 1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 각기 상품마다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저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시험에 대비해서는 뭐 이제 이 정도 내용들 정도는 한 두세 번 정도 읽어 놓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아까 외우라고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좀 상품의 분류, 업자 분류 이런 것들은 좀 외워 두시고요. 그리고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이런 부분들 있죠. 부당 권유 금지. 요 내용들은 두세 번 정도 꼼꼼하게 읽어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후의 사항들은 참고로 쭉 이 법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또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해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 서류 제공 의무입니다. 자,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및 자문업자는 계약 체결 시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제공 사실에 관해서 다툼이 있으면 직접 판매업자 및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달라진 거죠. 예전에 비해서. 금융소비자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라는 게 목적에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소비자가 나 이런 사기를 당했다니까 라고 증명을 해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 고장 났으면 이게 소비자가 이 고장 났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니까. 자기 실수가 아닌 거. 이건 빨리 바뀌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업자들이 증명해야지.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그죠? 이렇게 맞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이런 게 이제 좋은 바꿈이죠. 자, 그 다음에 24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 금지. 그래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판매대리 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된다. 미자격자. 이건 뭐 좀 당연한 이야기고, 그죠?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입니다. 아래 행위 안 된대요. 자,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얘는 대리 중개잖아요. 근데 본인이 계약을 직접 체결한다든가 돈을 받는다든가, 그죠? 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가 대리 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돈을 받는다든지, 제3자에게 또 맡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또 자기가 새끼를 치는 거죠. 다음에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 그 밖에 전산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 의무입니다. 자,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미리 알려야 한다. 우리 이제 뭐 투자공조 대행인이 미리 알려야 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대리 중개하는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의 명칭, 그리고 업무 내용, 그리고 하나의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만 대리 중개하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인지의 여부,
여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기가 하나만 팔 수 있는지, 전속인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개, 이제 보험 GA처럼, 그죠? GA처럼 여러 가지 상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고객한테. 그리고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로부터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계약 체결 권한이 없다는 사실. 계약 체결 권한이 없다는 사실. 이것도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죠? 그다음에 44조와 4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44, 45조가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손해배상 해드려야 됩니다라는 그 사항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매대리 중개업자는 판매대리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판매대리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줘야 한대요. 뭐 배지 차고 있거나 뭐 이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입니다. 그래서 자문업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준수해라. 마찬가지로 고객이 믿고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에 대한 또 피해를 받을 건데, 그죠? 그에 합당한 일을 해라라는 거죠. 또 충실 의무.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다음에 자문 업무 수행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 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역시 게시하거나 증표를 내보여야 된다. 그래서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인지 여부,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신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독립법인을 차려서 본인은 이렇게 본인 혼자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차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종류 및 규모. 그래서 내가 어디 뭐 전속이다, 아니면 내가 이게 컨설팅 해주면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 뒷광고처럼, 그죠? 그러니까 뒷광고하지 말고 대놓고 광고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금융상품 판매업을 겸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그다음에 자문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자문 업무의 제공 절차,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렇듯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아니라면, 혹시 본인이 독립해서 자기가 차린 회사가 아니라면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문자를 명칭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는 할 수 없대요.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자기가 독립이니까 객관성이 있는데, 그죠? 받는다? 안 된다.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래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 안 된다. 이건 또 세부사항은 뭐 정하겠죠. 가볍게 이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법인들에 대한 규제도 여기서 이제 또 마련하고 있는 거죠. 5번처럼. 이런 것들이 또 5번이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제 또 구체화된 좋은 내용이죠. 자, 이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좀 주제가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교육입니다. 30조.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 위임하겠죠, 당연히.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는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융위원회 이걸 해야 되니까 어느 조직이나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는 금감원이나 이런 밑에다가 이제 위임하겠죠. 그래서 금융교육협의회,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둔다. 일단 이렇게 협의회를 둔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 비교 공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3조에 따른 뭐였어요?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다음에 투자성, 그죠?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공시하라는 이야기다, 그죠? 다음에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거는 사실은 자본시장법에 있었던 걸 그대로 이게 갖다 박은 거다, 그죠? 그리고 조정위원회. 이 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이하에서 조정위원회라고만. 그래서 위원장 1명, 그리고 35명 이내 위원이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고, 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 분쟁의 조정.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우리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장은 먼저 합의를 공고하겠죠.
근데 안 돼. 그러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고 심의는 얼마?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해 줘야 된다. 심의해서 60일. 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죠? 이런 것들 사실 시험에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공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조정안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사자들이 20일 이내 그래서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20일 이내 수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합의가 돼서 그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다. 그죠? 그래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금감원에 있는 거니까. 다른 협회나 거래소에 있는 거는 민법상 화해 계약의 효력이다. 그죠? 자, 조정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1번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겁니다. 회의는. 그래서 심의 조정안을 만들고 하겠죠. 그리고 조정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입니다.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입니다. 금감원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시효의 중단, 시효, 어떤 효력의 중단입니다. 그죠?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1개월 이내에, 우리 분쟁조정 신청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든가, 파산 절차에 참가했다든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했을 때 그 효력은 최초 분쟁조정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잠깐. 이런 것들의 효력은 중단된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된 시효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나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 절차가 어쨌든 성공 실패, 그죠? 그 조정 절차가 끝났으면 다시 시효 중단은 그대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효력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새로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제 소송과의 관계 보면 만약에 조정 신청 전 또는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그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라고 보면 되죠.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어요. 이제는 원래는 사실 과거에는 자본시장법에 있을 때는 소송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조정 절차가 중단됐어요. 왜?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그냥 진행하고 그냥 조정 절차는 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법에서 딱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소법원,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고민해보는 거죠. 판사가 고민해서 그냥 이것보다는 저거 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저기서 결과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따라서 소송 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 절차를 중지해야 되고, 그죠? 만약에 이제 소송 절차가 중지되면은 조정위원회가 계속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딱 요 이야기도 이제 소송과의 관계도 따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액 분쟁 사건에 관한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 조금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즉 소액 분쟁 사건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안을 받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액 분쟁 사건은 아예 그냥 요걸로 먼저 한다는 거죠. 요걸로 먼저 한다. 소송 필요 없다 이거죠. 이거 먼저 한다. 그래서 일반 금융 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어야 되고 조정을 통하여 조정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 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면 되겠다. 맥시멈 2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이런 사건이라면 소송까지 가지 말고 요걸로써 조정으로서 퉁치자라는 겁니다. 다음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아까 44조, 45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죠? 그래서 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업자나 자문업자가 그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단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건넸어요? 판매업자한테 건넸어요. 판매업자랑 자문업자한테. 그죠? 이제는. 그러니까 고객이 입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바뀌었죠. 그죠? 다음에 직접 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 직접 판매업자는 이거 오타 있네요. 자신의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등 여기서는 보험회사 임직원,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가 위탁한 제3자 포함해서요. 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회사는 자기가 일을 맡긴 사람이 잘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다만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면책 요건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직접 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에 대한 직접 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은 지지만, 그러니까 일단 책임지고, 그죠? 얘가 잘못했은 거, 본인이 잘못이 없다. 억울하잖아요. 판매 대리 중개업자한테 야, 그 돈 내놔라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기존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다, 그죠? 다음에 이제 청약의 철회입니다. 이건 그냥 고객이 하기 싫으면 안 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 자문에 관한 계약에 청약을 한 일반 금융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자기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장성 상품,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건 기존하고 똑같아. 보험업법에 정한 내용과 똑같다, 그죠?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에 먼저 도래하는 기간. 그러니까 무조건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은 아니고, 청약일로부터, 그죠? 계약을 한 날, 청약일로부터 30일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입니다. 다음에 투자성 상품, 다음에 금융상품 자문 계약이라면 계약 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랍니다. 7일. 다음에 대출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계약 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대출은. 근데 만약 앞의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 제한 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로부터 14일. 그러니까 요 계약 서류를 계약 체결일보다 돈이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 늦게 들어온 날로부터 14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청약 철회 기간. 사실 이거 중요하죠. 청약 철회 기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효력 발생 보시면 보장성, 투자성, 금융상품 자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융 소비자가 서류 등을 발송했을 때 청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성 상품은 서류도 발생해야 되고 우리 돈 받았을 거 아닙니까? 돈 갚아야지.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 이자 및 비용을 반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1번에 따라서 청약이 철회된 경우 판매업자 등은 청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청약 철회는 그냥 고객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할래. 그냥 나 그냥 돈 받았다가 그냥 안 빌릴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음에 위법 계약의 해지랍니다. 자, 금융소비자는 판매업자 등이 17조 3항, 18조 2항 다 이거 뭐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부당 권유, 뭐 불건전 영업행위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위반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어. 얘들이.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한 거지, 그죠? 그럴 경우 5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5년. 잘못된 계약은 기간이 5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역시 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해줘야 되고 거절할 때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처분입니다. 업자 등의 처분. 다음의 경우 판매업 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대요.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요건, 근데 우리 유지 요건이다, 그죠? 그래서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다음에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금융위가 다음에 나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조치가 가능하다. 여기 나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조치가 가능한데 뭐냐 6개월 이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6개월이죠.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중지명령 다음에 나에 대한 시정명령, 중지명령, 요거에 대한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다음에 기관 경고, 기관주의, 금융위 이제 경고 이런 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나에서 라의 경우에는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52조. 자, 판매업자 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임직원은 임원 해임 요구할 수 있고, 그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줄 수 있고, 직원은 면직, 6개월 이내 정직. 사실 이 직무정지나 정직이나 조금 법률적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그죠? 감봉, 견책. 요거는 이제 직원한테만. 임원들은 뭐 감봉, 견책 없죠, 그죠? 심할서 쓰는 거죠, 견책. 다음에 이의신청.
51조 52초의 조치. 예. 그래서 등록의 취소, 그리고 해임 요구, 면직 요구, 요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복 사유를 갖추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결정해주면 되겠다. 나중에 공부할 때 날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보겠죠. 다음 이제 과징금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도 이제 딱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금융위는 직접 판매업자, 다음에 자문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100분의 50, 즉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10억의 이익을 얻었으면 5억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단 수입 등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부과한다라는 거죠. 10억 원. 그래서 뭐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중요 내용 미설명, 설명서 미제공, 아니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든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위반, 그다음에 광고 관련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든지, 그렇죠? 필수 포함 사항을 안 넣었다,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자, 이런 경우에 50% 얻은 이익의 5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자, 그리고 판매 대리 중개업자 또는 직접 판매업자 소속의 임직원이 이제 1번에 각 호의 사항을 위반했다면 그 직접 판매업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에 역시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얘들이 어디 갔어요? 직접 판매업자. 직접 판매업자가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깎아줄 수는 있겠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의 신청. 역시 57호 등의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 이의 신청, 60일 이내 결정해주라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우리 앞에 잠깐 나온 거죠.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업 등을 영위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업 등을 등록을 한 자, 그리고 판매 대리 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벌 규정. 법인, 뭐 단체 포함해서 이제 법인 대표자나 이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또는 이제 그 사용인, 제 직원들 이야기다, 그죠? 직원들.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67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거죠. 이거 양벌 규정이라는 거죠, 그죠? 양벌 규정. 둘 다 처벌한다. 직원도 처벌하고 회사도 책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역시 그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안 했다.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라고 이제 회사가 증명하면 회사는 뭐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설명 의무 위반,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위반, 부당 권유 금지 위반,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계약서류 미제공, 이런 좀 큰 것들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에 3천만 원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 관리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 적합성의 원칙 위반, 적정성의 원칙 위반. 그죠? 다음에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다음에 26조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자. 이런 사람들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제48조 사망을 위반하여 등록 요건 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험에 이런 것도 구분하는 것들 시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험에 대비해서 봐야 될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자격증에 따라서 뭐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산운용사나 증권투자운용 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운용 그러니까 자문인력 시험 그 이제 3개 정도는 그죠? 그러면 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근데 뭐 대행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저 투자 권유, 그다음에 부당 권유 금지 뭐 이런 것만 필요하고요. 대행인 자격증은 뭐 펀드 투자 운용 자문 인력도 뭐 그 정도 필요할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문제로 우리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을 좀 추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한번 보시면 보험법의
전문 금융 소비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대부업자의 경우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그다음에 보장성 상품 요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전문 금융 소비자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대부업자는 요렇구나. 그다음에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법인도 전문 금융 소비자이다라는 부분. 요 5인 기준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성 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예를 들어서 투자금융 대행과 같은 이 경우에는 전문 금융 소비자에 해당되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 주권 상장 법인은 원칙적으로 전문 금융 소비자예요? 아니죠. 일반 투자자다, 그죠? 자본시장법에서, 그죠? 일반 금융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로 해당되잖아요, 그죠? 왜? 장외 파생 상품 같은 데 위험할 때는.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은 원칙적으로 전문 금융 소비자이지만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 금융 소비자로 본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제 서면 요청에 의해서 전문 금융 소비자로 우대해 줄 수는 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법의 부당 권유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보호 대상은 일반 금융 소비자이다. 자, 여러분들 부당 권유 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은 일반 금융 소비자뿐만 아니라 엔드라고 하고 싶었는데 전문 금융 소비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은 일반 금융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문 금융 소비자도 해당된다라는 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투자성 상품 중에서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 금융 소비자로부터 요청받지 않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죠. 불초청의 권유 금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적합성의 원칙 적용을 빼면 되겠네, 그죠?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금융 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 그죠? 금지되고,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 금융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금지됩니다. 이렇게 읽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요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지문. 자, 다음. 본법에서 청약 철회권이 인정되는 투자성 상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거, 청약 철회할 수 있다, 그죠? 우리 뭐 보험은 이제 뭐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뭐 며칠, 그죠? 다음에 청약일로부터 며칠 이런 것들. 다음에 뭐 이제 투자성 상품도 그렇고 대출성 상품도 그렇고, 그죠? 다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성 상품 같은 경우에 고난도라는 이름이 붙으면 청약 철회권이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금융상품.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 등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돼요. 그래서 뭐 DLF 같은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 맞고, 그다음에 고난도 투자 1인 계약 맞고요. 그리고 부동산 신탁 계약이 맞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투자 이제 상품, 이제 투자성 상품이 비금전 신탁이거든요. 비금전 신탁.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은 비금전 신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죠. 근데 파생결합 증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여기에 해당되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고난도 투자 이름 계약, 고난도 금전 신탁 계약, 비금전 신탁, 요게 이제 청약 철회권이 인정되는 투자성 상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보험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래서 소액 분쟁 사건에 관한 특례 뭡니까? 일반 금융 소비자고, 그리고 그 분쟁에 되는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내면, 그죠?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죠? 소송 제기할 수 없고 요렇게 이제 그 분쟁 요걸로 계속 간다, 그죠?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맞고. 위법 계약의 해지도 맞다, 그죠? 그래서 위법한 계약은 이제 우리 청약 체류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그죠?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류부터 뭐 5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안날로부터 1년 뭐 이런 것들 맞고, 과징금 부과한다, 그죠? 그리고 근데 자본시장법의 이야기이고요.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을 추정해준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장치에 정함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대부분 다 다룬 것 같으니까요. 특히 이제 숫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과태료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죠? 숫자 같은 것들 좀 조심.